예. 자, 우리 교재 209페이지입니다. 예, 209페이지. 예, 피담보채권의 범위. 아까 피담보채권은 아까 우리 사례에서 갑이 을은행한테 10억을 빌렸어요. 빌린 걸 좀 거창하게 소비대차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10억을 빌렸는데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은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수단이라고 그랬죠. 은행은 10억하고 이자 제대로 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다른 권리보다 그래서 하는 건데 이거를 확보되는 이 권리 을은 나중에 대출금 반환 채권 돌려달라 이자하고 해서 그 채권을 가지고 그 보호되는 확보되는 걸 피담보채권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피담보채권 10억의 대출금 반환 채권이죠. 대출금 채권이죠. 그래서 목적으로 이걸 했는데 제가 뭐 잠깐 빠뜨렸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저당권 설정할 때요. 갑은 채무자죠. 채무자인데 이 저당권 설정할 때 꼭 갑의 부동산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병의 부동산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채무자하고 저당권 설정은 알겠죠? 여러분 물권행위이기 때문에 물권행위를 내포할 때 항상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처분 권한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처분 권한 없으면 무효예요. 왜냐면 갑이 지채무 확보한다고 그러니까 지채무 갚는다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부동산 저당권 설정은 다 무효예요. 처분 권한 없기 때문에 다 무효입니다. 여기에 물론 이제 병은 특수관계 있겠죠. 아무나 자기 재산을 저당권 설정해서 경매로 날려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줄 수도 있어요. 뭐 가족관계라든지 특히 뭐 부부 사이에서 많이 있죠. 한 사람 명의로 부동산 명의해놨을 때 있는데 이 병 채무자는 갑인데 저당 설정은 병이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좀 고상하게 물상보증이라고 그래요. 물상보증. 물건으로만 보증을 쓰는 거예요. 물건으로만. 부동산이죠, 그렇죠? 자기 뭐 많이 친하겠죠. 그냥은 안 해주겠죠. 돈이 그래서. 물상보증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반드시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는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치할 필요는 없어요. 일치할 필요는 없고 제3자가 해줘도 돼요. 뭐 땡큐죠. 쉽지 않겠죠. 근데 아무나 안 해주겠죠. 그럴 때는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병과 을은행이 돼요. 채무와 이걸 책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병은 채무는 없죠. 을과 의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 관계는 없는데 이 부동산이 책임을 져요. 책임. 나중에 강제집행 경매 들어왔을 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하고 채무는 달라요. 이 물상보증인, 그러니까 병 같은 경우는 채무 없는데도 책임을 지죠. 뭘로? 자기 재산으로. 책임을 집니다, 나중에. 실제로 경매 들어가 보면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이 사람 그냥 날리면 안 되죠. 뭐 나중 얘기지만 이 사람은 나중에 경매 들어가서 날리면 이 사람한테 구상권을 가져요. 변제자, 대위를 할 수 있어요, 대위, 나중에. 이 사람 권리 확보하기 위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피담보채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10억 빌렸는데 채권액 같은 거 쭉 적는데 원본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죠? 원본 10억은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자도 받아야 되고요. 이자 은행은 이자 때문에 먹고 사는 데니까 그 다음 위약금도 있어요. 계약을 위반했을 때 위약금도 들어가고 이제 민법 조문에 있는 겁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것도 다 확보돼요. 피담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경매 들어가면 실행 비용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경매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게 1순위로 빠져나가요. 경매 비용에 1순위로 무조건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연이자는 제가 이렇게 따로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지연이자는 이자랑 좀 달라요. 지연됐을 때
일종의 손해배상금 성격을 가지거든요. 예. 손해배상 성격을 가지는데 이거는 1년분만 이자처럼 하면 안 되고요. 1년치로 한정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저당권은 하나만 설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뭐 여기 국민은행도 들어가고 여기 쭉 있잖아요. 지연이자 이거를 만약에 1년치로 한정을 안 하면은 이 뒤에 사람들 피해를 봐요. 왜냐하면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앞에 다 가져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연이자는 1년분으로 한정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팔았을 때, 예, 팔아도 아까 말씀드렸죠. 수반성 때문에 그대로 따라갑니다. 예, 뭐 여기서 A한테 저 건물을 넘겼어요. 넘겼을 때 A도 따라가거든요. 이거 한정 없이 하면은, 예, 이 양수인, 예, 이 건물, 예, 양도 받은 A도 엄청나게 피해를 봐요. 그래서 1년치를 한정합니다. 왜냐면 담보가치 충분하면 은행은 계속 손해볼 게 없거든요. 지연이자 왕창 받으면 되니까. 예. 지연이자는 이자랑 좀 다릅니다. 예. 통상 이제 그 판례는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자를 10% 했다. 우리 민법은 법정이자 5%거든요. 5%. 예. 근데 대부분 약정을 하죠. 약정이자. 예. 그 상법은 6%고요. 예. 근데 예를 들어 10% 약정을 했다 이러면은 법정이자보다 높으면 지연이자도 동상 이걸 봅니다. 예, 약정한 이자를 받는다고 그래요. 예. 돈은 뭐 그 자체로 금전 같은 경우는 예, 이자가 따른다고 하는데, 예. 근데 뭐 성경에는 뭐 이자를 금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중세는 모르겠는데 그 이자 금지하면 우리나라 금융권 난리 나죠. 예. 그리고 예. 저당권의 핵심 뭐라 그랬죠? 우선 변제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거 담보가치 나중에 예, 교환가치 이거를 파악해서 10억 이게 뭐 은행은 당연히 미리 그 감정하고 다 실사도 하고 하거든요. 해서 이 가치가 예를 들어 10억이면은 이게 훨씬 큽니다. 실제 가치가 나중에 시장에서 팔렸을 때 경매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그걸 다 파악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실무 나가서 많이 볼 텐데 등기부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표제부, 예, 표제부라는 게 있고, 갑부, 을부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예, 을부. 이렇게 돼 있는데 표제부에는 뭐 부동산이 어떻고 면적이 어떻고 이렇게 쭉 나와요. 이 갑부는 예, 우리 갑을 하잖아. 갑질한다 그러잖아요. 바로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이 갑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을부는 예, 기타 제한 물건이 들어가요. 각종 용의 물건이든 담보 물건이든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을부 이렇게 쭉 보시면은 저희는 뭐 이렇게 소송하면서 등기부를 자주 봐요. 예. 근데 여러분은 더 자주 보실 거예요. 소송이랑 맨날 있는 게 아니니까 더 자주 보이는데 특히 상가 건물이나 아파트도요. 저당권 없는 건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특이하게 이제 제 사무실이 서초동에 있는데 저희 건물은 을부가 없어요. 을부가 깨끗합니다. 예, 뭐 그 건물주 얼마나 돈이 많은지 저당권 한 번도 설정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건물 신축한 이후로. 맨 처음에 보존 등기 한다 그랬죠. 보존 등기로 깨끗하더라고요. 참 그런 등기부를 본 적이 없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자문하는 그 호텔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관광 호텔에 계신데 그분은 뭐 채무액이 몇백억에다가 뭐 등기부가 뭐 예, 장난이 아니죠. 을구가 그죠? 저당권 쭉쭉쭉쭉 뭐 예, 어마어마하죠. 예. 여러분 많이 보실 겁니다. 예, 저당권은 예, 꽃이에요. 담보물권의 꽃 예, 핵심이고 예. 우선변제적 효력이 핵심이죠. 예, 본체적 효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 몸통이라는 몸통. 우선변제적 효력 없으면 은행도 저 해줄 이유가 없죠. 돈 빌려줄 이유가 없죠. 어떻게 믿고 예, 어떻게 믿고 그리고 예, 우리 경매 종류 잠깐 봅시다. 경매 종류. 잠깐 볼까요? 자, 임의 경매가 있고요. 예, 강제 경매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예, 소위 좀 어렵게 예, 집행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권한. 강제 집행을 정당화시키는 예, 권리의 원천이에요. 이게 뭐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강제 경매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판결이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판결. 예. 또 이행 판결입니다.
뭐뭐를 이행하라, 돈 줘라, 넘겨라, 뭐 이런 거거든요. 이 판결에 준하는 것도 많아요. 예. 조서, 뭐 화해조서, 조정조서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뭐 지급명령도 있고요. 예. 이런 거 확정되면, 예. 여기에 판결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담보 없이 갑이 담보 없어요. 그냥 빌렸어요. 그냥 빌리면은 은행은 일단 먼저 여기 이행하라 판결을 받아요. 판결을 받고 강제 집행을 하는데 어디냐면 저 사람은 이제 소위 일반 재산, 모든 재산이 할 수 있어요. 집이면 집, 토지도 있네, 자동차도 있네, 예, 뭐 하다못해 집에 있는 뭐 TV까지 예, 다 할 수 있어요. 일반 재산 전체 다. 예, 그걸 강제입니다. 근데 임의경매는 뭐냐면 임의대로 합니다. 예, 자기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예, 임의경매는 우리 저당권이 대표적인 거예요. 저당권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어떤 식으로 절차가 개시되냐면은 저당권자라는 거 입증만 하면 돼요. 예. 저당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만 내면 바로 경매 절차가 시작됩니다. 안 가면 꼭 할 필요는 없죠.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있어요. 예. 좀 세부적인 차이는 있는데 여러분 지금 한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예.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경매 신청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 내용은 비슷합니다. 실제 들어가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비슷해요. 예. 그리고 이제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예. 용익물권이죠.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그럼 크게 고생 안 하실 거예요. 여기 상가 건물에 두 가지. 자. 저당권은 우선 변제 효력 때문에 채권에 대해서는 물권은 당연히 앞섭니다. 우선적 효력을 가져요. 근데 이제 우리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이제 그 주거용 주택, 주거용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보면은 물권 비슷한 효력을 줘요. 그런 경우는 예외로 하고, 그건 다음에 공부하실 거고요. 일단 용익 물권도 다 물권이고, 이것도 다 물권이잖아요. 물권은 뭐에 의해서? 등기 선유에 의해서. 이런 첨예한 것 때문에 항상 공시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라는 거. 확인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실무에서 등기 확인 제대로 안 하면 여러분도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보면 되는데요. 순위 때문에. 등기 순위 때문에. 자, 1순위. 자, 등기 저당권이 제일 먼저 됐고요. 이 X. 뭐 상가 건물이라고 합시다. 건물에 등기가 됐어요. 저당권. 2순위 전세권이 있고, 3순위 저당권이 있을 때 영향하고, 그 다음에 1순위가 전세권, 2순위 저당권, 3순위 저당권. 그렇게 저당권은 흔히 복수로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그 담보가치 다 파악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저기서 10억 했으면 뒷사람 얼마나 들어갑니다. 이 건물이 20억이네? 그럼 나 5억 할래 해서 얼마나 들어가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그 저당권은 누가 경매 신청했든 간에 다 소멸해요. 소멸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담보가치만 파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건물. 사용수익하고는 관계없어요. 값어치만 봐요. 그래서 저당권은 누가,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해도 다 소멸합니다. 일반 채권자, 담보 없는 일반 채권자가 신청을 해도, 경매 신청을 해도 다 소멸해요.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해요. 자, 봅시다. 자, 전세권, 이 사람만 특별하게 용익물권,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신청을 했어요. 경매 신청을 했어요. 이 사람보다 선순위니까 버틸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보다 선순위가 있잖아요. 저당권은 소멸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저당권 등기 보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보고 못 받습니다. 전세권도 소멸돼요. 사용수익 주장 못 합니다. 근데 거꾸로 전세권이 1순위에 있어요. 1순위. 1순위에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 이럴 때.
예, 이럴 때는 누가 경매 신청한다. 예, 얘가 해도 되고 얘가 해도 되고 하더라도 선순위기 때문에 보호받아요. 근데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예, 소멸주의죠. 예, 소멸. 요 두 관계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경매 시점에서 예, 기준이 누가 되는지. 예. 저당권은 항상 소멸하기 때문에 그 순위를 보면 돼요. 예. 자, 그리고 예, 제3취득자에 우리 교재 210페이지입니다. 예, 제3취득자. 예, 제3취득자라는 건 뭐냐면요. 제3취득자. 예. 지금 우리 교재에 몇 페이지? 예. 제3취득자는 뭐냐면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채무자하고 예, 실제로 담보에 제공하는 예, 소유권자 같을 필요는 없어요. 이걸 물상보증이라고 한다고 했죠. 예. 이 물상보증이 바로 이 물상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일단 같다고 봅시다. 예, 갑소유 예, 건물을 저당권에 설정했어요. 채무자 겸 예, 저당권 설정자죠. 예. 설정자인데 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건물을 넘겨요. 예. 병한테 넘겼어요. 예. 이런 사람들을 제3취득자라고 해요. 예. 제3의 사람이죠. 둘 간의 관계에서. 예. 제3취득자. 예. 소유권 취득한 사람. 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따라다닌다고 그랬죠. 예.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해더라도 저당권을 따라다녀요. 그걸 뭐라고 그랬죠, 명칭을? 같이 동반한다고. 수반성이라고 그랬죠, 수반성. 예. 은행은 소유권 바뀌어도 이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예. 그리고 실제로 저당권이나 이런 게 그 설정되어 있으면요, 매매 금액이나 이런 게 다 고려가 됩니다. 고려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담보 책임이 있어요. 이런 거. 나중에 이제 매매에서, 예, 담보 책임 규정에서, 예. 그 다음에 소유권이나 지상권, 예. 그 다음에 전세권, 예. 이런 거 취득한 사람을 예. 저당권 설정해도 사용수익권은 그대로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이런 사람들을 예. 제3취득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은 예. 이 사람들 왜 제3취득자라고 해서 따로 명칭을 쓰냐면요. 예, 이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그 피담보 채권을 자기가 변제할 수 있어요.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변제하고 저당권 없애줘. 예,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에 할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예, 변제 범위가 달라져요. 이따 하시고요. 예, 지금 이제 근저당권을 할 건데요. 근저당권. 예. 근저당권 이건 뭐냐면요. 예. 채권만 적는 거예요. 얼마. 우리 이제 아까 빌렸을 때 1억을 빌렸는데도요. 1억을 빌렸는데 여기다가 예, 글쎄요. 이거는 근저당 설정입니다. 예. 지금은 제가 예, 채무자 겸 설정자가 예, 같다고 볼게요. 예, 다른 경우는 설정자를 물상 보증이라 한다고 했죠. 예, 같다고 봤을 때 요 건물에다가 예, 저당을 설정하는데 예, 1억 빌리면서도
1억 소비도체보다 예외가 이제 이게 채권 최고액만 정하고 이 채권액이 불특정해요. 왜 근저당을 설정한 이유가 계속 이렇게 증감해요. 영원에서 뭐 최고액을 예를 들어서 1억을 해놨다. 예. 자, 실제로 우리가 저당권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은 실무에 나가시면 대부분 근저당이에요. 근저당. 특히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 계속 변하거든요.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갖는 경우도 있고, 예, 아니면 뭐 그 이자만 갚다가 어느 순간부터 원금까지 상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계속 바뀌어요. 예, 피담보 채권이 바뀌어요. 예, 불특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영원이 됐다 하더라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대로 살아있어요. 근저당은. 채권 최고의 범위 함유가 있으면 계속 살아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언제 쓰냐면요. 예를 들어 계속적 거래 관계예요. 일회적으로 안 끝나는 경우에.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는 이게 금액이 계속 달라지니까 그때마다 저당권 설정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최고액만 정해놓고 그 사이에서는 피담보 채권액이 확보되는 채권액이 변하더라도 관계없이 무조건 최고액 범위 안에 있는 거는 자기가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대부분 근저당입니다. 저당이 오히려 흔치 않아요. 이래서 대부분 근저당입니다. 우리 아파트 같은 데도 그렇고 상가 건물도 그렇고 대부분 근저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포괄 근저당이라는 것도 있어요. 대부분은 유의하다고 그러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근저당은 채권액이 불특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액수가 증감하기 때문에. 근데 포괄 근저당은요 어떤 식이냐면은 기본 채권도 특정을 안 해요. 하면서 장래 갑과 을 사이에 발생할 모든 어떤 원인 불문하고 모든 채권,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이런 식으로 일체 채권 이런 것도 유효하다고 그래요. 포괄 근저당.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계약서도 은행에 있어요. 근저당은 어쨌든 채권 최고액만 딱 정해놓고 이 사이에 계속 변동을 해요. 그런 거래에서 합니다. 주택담보대출도 그렇고 보통 이제 그 당좌거래라고 그러는데요. 계속적 거래에서 쓰는데 당좌수표 발행권을 주고 자기가 갚았다가 자기가 또 발행했다 그러면 채무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적 거래에서 써요. 근데 오히려 거의 뭐 저희 같은 경우 실무상 근저당이지 저당이 오히려 적은 것 같아요. 거의. 그게 특성인데 그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이렇게 뭐 갚아야 될 돈이 이렇게 하다가 한때 영원이더라도 근저당은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 영원이면 저당권은 원래 아까 부종성이라고 얘기했었죠. 부종성. 부수해서 쫓아다니거든요. 쫓아다니는데 아까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같이 소멸된다고 그랬죠. 근데 영원이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좀 완화돼 있어요. 부종성이. 근저당 같은 경우는. 영원된다고 해서 이거 소멸 안 돼요. 일반 저당권이면은 영원되면 바로 저당권 소멸돼야 돼요. 말소돼야 돼요. 그렇거든요. 그리고 자, 이 최고액 의미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최고액 의미. 여기서 한 3억이라고 할까요? 3억을 최고액이라고 했다. 3억 정도를 3억을 채권 최고로 했거든요. 3억을 최고. 그리고 그거부터 해야 되네. 잠깐만요. 그거부터 해야 되네. 그렇게 할까요? 책대로. 그럼. 나중에 이제 그 근저당권은 특성이 뭐냐면요. 나중에 그 결산해야 돼요, 결산. 왜냐면 채무액이 계속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산했는데, 결산 결과 보니까
채무액이 예를 들어 한 3억이 남았어요. 3억. 예, 나중에 결산을 해봤더니 예, 결산했더니 3억이 남았어요. 근데 최고액은 1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럼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 갑이 이 사람이 채무자 겸 근저당 설정자예요. 설정자일 때 예. 예, 최고액 1억만 갚으면은 이 근저당권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이 사람은 안 돼요. 이 사람은 안 되고요. 이 사람은 이 3억 다 갚을 때까지 등기 말소 청구 못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그거는 가능해요. 자, 아까 얘기 들었는데 자기가 채무자면서 근저당 설정자면 예, 최고액이 예, 1억으로 설정해 놨다 하더라도 나중에 최고액보다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 갚을 때까지 말소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예, 이해관계 있는 제3들. 물상보증인이 뭐라고 그랬죠? 물상보증인은 갑이 채무자지만 병이 예, 내 건물로 근저당 설정해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물상보증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 채무자가 아닌데도 책임은 집니다. 예. 물상보증인이라든지 아니면 예, 제3취득자.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저당권이 부착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소유권을 넘어왔어요. 병이 소유권을 넘겨온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지상권을 취득한다든지 전세권을 취득한다. 이런 경우는요. 이 사람들은 예, 결산기에 3억 나왔더라도 예, 공시된 대로 예, 등기만 믿으면 돼요. 예, 1억만 갚으면 돼요. 1억만 갚고 이거 말소해줘라 하면 말소해줘야 됩니다. 달라요. 예, 당사자 때문에. 갑이 이제 본인이 채무자 겸 설정자께 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판례 보면은. 이유가 실제로 3억을 다 갚아야 되는데 예? 등기에 1억이라고 해놨다고 해서 자기가 1억만 갚는다고 이 소멸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왜냐하면 등기는 삼자복을 위한 거지 이 사람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물상보증인이라든지 제3취득자들은요 최고액만 갚으면 돼요. 예, 그걸 말소해줘야 됩니다. 은행도. 예. 그렇고요. 자, 채무 확정. 예. 우리 그 은행 대출금 예, 갖고 그럴 때 뭐 대부분 이제 아파트 담보를 하죠. 아파트 이제 담보를 하는데 계속 금액이 변해요. 예. 그래서 예. 채권이 이게 불특정이기 때문에 예, 확정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채무 확정을 하려면 예. 그 민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언제 확정이 되는지. 예. 그래서 만약에 결산기를 정해놨어요. 언제까지. 뭐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결산기 때 하면 돼요. 예. 결산기 때 하면 되고요. 그런 규정이 없으면 자 이제 우리 좀 결산하자. 합의해야 됩니다. 자 요쯤에서 채무액이 얼마인지 한번 하고 넘어가자 하면은 예, 합의해도 돼요. 당연히. 예. 합의해도 되고 또는 계속적 거래 관계가 끊겨가지고 예, 거래가 중단됐을 때 예, 거래 중단되고 더 이상 채권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어지면 이때도 예, 해석상 예, 결산기가 온 거야. 그러면 이때 채무를 확정해야 되면 돼요. 채무 확정하면 되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겠죠. 뭐 물상보증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파산해버리는 경우에 예, 이런 경우는 결산 필요성이 있죠. 예. 그리고 이때 결산기 와서 확정이 되면 이제 채무 확정이 되면 그러면 바로 예, 근저당에서 예, 채권만 있는 데서 예, 일반 저당권으로 예, 예, 전환되죠. 일반 저당권 확정이 되면 예, 딱 특정된 금액을 확보하는 거죠. 예. 그리고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 중에 하나 사실 경매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경매 신청. 네. 경매 신청하면은 또 이게 채무가 확정되거든요. 경매 신청. 네. 이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경매 신청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좀 볼게요. 경매 신청. 자기가 근저당권자든 저당권자든지 다른 사람이 경매 신청하는 건 막을 수가 없거든요. 다 소멸된다 그랬죠. 그럼 자기는 환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근저당권자 본인이, 을은행 본인이 경매 신청했어요. 그걸 임의경매라 그런다 그랬죠. 이럴 때는 사실은 경매를 신청하고요. 기간이 꽤 걸리거든요. 나중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경납대금 완납, 요 시점까지 있어요. 시간이 꽤 걸립니다. 유찰도 많이 되고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자, 요 사이에 근저당권자가 만약에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신청 시점 있죠. 그 부동산 경매 금방 안 끝납니다. 꽤 걸려요, 이거. 몇 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신청 시점, 신청 시점, 요때 요 확정이 돼요. 채무액. 요때 금액으로 해요.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 채무명을 가지고 판결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 부동산에 경매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신청 시점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 때문에 근저당권자가 손해볼 이유가 없어요. 대금 완납 시점. 요때 확정됩니다. 왜냐하면 요 기간이 길거든요. 요 사이에 이자가 더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신청하면 피해보면 안 돼서 다릅니다, 이게. 본인이 신청하면 이때, 그래, 이제 우리 거래 종결이다. 결산하자 해서 신청 시점을 하면 되지만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까지 자기가 피해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근저당은 계속 증감을 하잖아요, 채권액이. 증감하기 때문에, 요 시점까지. 이자는 당연히 늘겠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조금, 우리 교재는 설명이 없지만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하실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제 저당권에 그 마지막으로 공동저당이라고 할까요? 공동저당. 공동저당인데, 이 공동저당의 개념은 뭐냐면, 이 을은행 입장에서 좀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돈을 확실하게 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에다도 하고요. 이렇게 여러 개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같이 설정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저당이야. 그래서 이제 보통 실무에서 이렇게 공담이라는 표현을 써요. 공동담보. 이것도 사업하는 사람들은 공담이 아주 많습니다. 공동담보가 아주 많아요. 이 상가 건물에도 하고 토지에도 하고, 빌리면서 여러 개 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하시는 분은 워낙 이제 빌리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몇백씩 되다 보니까 그 호텔 몇 개가 다 공동담보로 들어가 있어요. 몇백 되니까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 공동담보. 그리고 저당권은 여기 하나마다 한 개씩 있는 거예요. 다 하나 물건에 다 저당권이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해가지고 여기에 공동으로 저당됐다 그래가지고 공동저당 여기에 2분의 1 여기에 2분의 1 아닙니다. 전체 다 미쳐요. 여기에 한 개씩. 목적물마다 한 개씩 저당권이 다 성립하는 거예요. 여기 다. 다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은 나중에 이제 배당할 때 문제가 돼요. 배당. 이게 사실 채권자 마음이거든요. 을은행 마음인데 이거를 경매에 넣을 수도 있고 이거를 경매에 넣을 수도 있고 동시에 넣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이제 복잡한 문제가 많이 생겨요. 많이 생기는데 어쨌든 그건 권리입니다. 권리예요. 이거를 경매에 넣든 이걸 넣든 같이 넣든. 근데 이해관계 대립이 있기 때문에 그 민법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좀 심한 단계에서 하시면 되고. 근데 그런 경우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채무액이 10억인데
여기 토지는 한 20억 대요. 20억 대고. 예. 이거는 뭐 한 얼마 되지도 않아요. 가격이 한 뭐 건물이 한 5억 된다고 칠까요? 요거 하나만 해야 되잖아요. 요거 하나만. 충분하잖아요. 후순위도 있고. 근데 굳이 예, 이렇게. 그럼 예외적으로 권리 남용, 예. 권한 남용 때문에 이게 저지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원칙적으로 예, 자기 마음이다. 예, 간 마음이에요. 예, 채권자 마음이에요. 아 그리고 저기 뭐야 한 가지 제가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피담보 채권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예, 아까 예, 은행 여기 이제 뭐 상가 건물에 예, 근저당을 설정하는데 예를 들어 10억 빌린다 그랬잖아요. 예, 10억 소비 대차를 하는데 실제로 이 건물에 10억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 5억만 하고 예, 5억만 담보 설정하고요. 나머지 5억 있잖아요. 5억은 그냥 일반 채권으로 남겨도 돼요. 예, 남겨도 됩니다. 자기 마음이에요. 채권의 일부도 얼마인지 예,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건물이요. 예를 들어서 갑, 을, 병, 예, 공유, 예, 지분으로 나눠진 공유자다. 공유자다 하면은 을은행 어디다 하면 되냐면요. 갑의 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면 됩니다. 지분에다. 얼마나 가능해요. 예,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예, 저당권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어요. 을은행, 뭐 병은행 해가지고요. 예, 우리은행, 뭐 신한은행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묶어가지고 하나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여기 이 건물에다 한 개. 예, 채권자 여러 개. 그럴 때는 예, 저당권을 예, 중공유한다는 표현을 써요. 중공유. 예. 우리 공유 배웠었잖아요. 예. 원래 공유 개념은 소유권에 관련된 거였죠. 예, 소유권을 지분 형태로 여럿이 나누면 예, 그게 공유라 그랬죠. 근데 소유권 이외의 것들, 저당권도 소유권 이외에 걸리죠. 물권이죠. 그 앞에 준자를 붙입니다. 예, 소유권만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다 준공유됩니다. 저당권 준공유할 수 있어요. 채권자 여럿이어도 돼요. 예, 이거 기억하시고 예, 드디어 이제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예, 우리 시험범위 거기까지인데 이제 물권이 끝나고 이제 채권법으로 들어왔어요. 채권법. 예. 채권이 뭐였습니까? 채권이. 예, 우리 뭐 수도 없이 반복됐는데 물권하고 다른 게 뭐예요? 물권하고 채권. 예, 물권은 기본적으로 사람하고 물건하고 그러니까 예, 물건하고 관계를 기본적으로 규율을 하거든요. 지배 관계를 규율해요. 근데 채권은 뭐예요? 사람 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채권은 예, 의무부담이에요. 채권이 의무부담이라고 했죠.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예,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거래하려면 믿을 사람인지 아닌지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데 예, 물권법은 우리 소유권이나 이런 게 물권에 관계, 지배에 관련된 건 다 예, 사용수익 처분에 관한 예, 그런 규율인 반면에 채권은 사람 대 사람의 관계예요. 그리고 바로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예, 법률행위. 예.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이게 바로 여기 채권법에서 제대로 발휘가 돼요. 예. 뭐 이게 뭐 사적 자체 원칙이라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냐면 개인 간은 자치,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이 법률행위가 바로 그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이게. 이게 뭐냐면 법률행위 중에 그 채권행위죠. 이게 뭐냐면 법률행위 뭐였죠? 개념이 의사표시를 요소로 했죠. 예. 의사표시를 반드시 불가결의 요소로 해서 특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도한 대로 예. 그대로 예. 법률 효과를 법이 준다 그랬죠. 예. 한쪽이 사고 한쪽이 팔면 그대로 그 효과를 주고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법률행위 중에서 이제 채권행위를 통해서 예, 우리 개인 간의 거래를 형성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그 출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계약 자유 원칙 이거를 입법을 한다고 해요. 입법. 예, 입법. 둘 간의 관계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거든요. 예.
왜냐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고 어떤 거 하시면은 그대로 효과를 주기 때문에 둘 간의 관계를 입법을 한다고 그래요. 국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둘이서 서로 관계를 형성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이라는 표현도 쓴다고 해요. 그래서 계약 자유라는 게 뭘까요? 결국 법률행위의 핵심은 계약이죠, 계약. 여기 법률행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채권행위를 기준으로 하고요. 예. 채권행위 자유 원칙인데 예, 단독행위도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계약법에서는 예, 채권법에서 계약을 주로 다룹니다. 계약. 계약이 뭐였습니까? 계약이. 예. 우리가 매매를 한다고 치죠. 매매. 그러면 사겠다, 팔겠다. 예, 청약을 하죠. 사겠다. 예, 승낙. 서로 대립되는 네, 두 개의 의사의 합치를 통해서 법률 효과, 매매라는 예, 매매의 법률 요건을 갖추면 그 효과로서 예, 우리가 일단 의무를 부담하게 되죠. 한쪽은 재산권을 넘겨야 되고요. 한쪽은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의무가 생기죠. 법률관계 형성이 됐죠. 예. 그래서 계약을 우리는 중심으로 할 겁니다. 지금 우리 교재에 나오는 예, 계약이고, 그리고 법률행위 자유 원칙은 이제 계약 자유 원칙으로 나타나는데. 계약 자유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크게 계약 체결할지 말지 안 해도 됩니다. 예. 체결 여부 할지 안 할지 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집을 파는데 싫으면 안 팔아도 되거든요. 상대방 선택의 자유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도 돼요. 체결을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내용, 예, 금액을 얼마로 할지 예, 내용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 계약은 서로 합치돼야 되니까요. 안 맞으면 그만인 거죠. 계약 성립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방식. 예, 방식도 자유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계약서라는 걸 쓰지만 예,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료식, 그러니까 방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 방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계약에서는 우리 민법에서는 없죠. 우리 법에 없죠. 근데 단독행위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언 같은 경우는 5가지 법정 방식이 있어요. 예, 요대로 안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효력이 없어요. 예, 효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원칙적으로 방식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다 계약서를 통해서 하지만 그게 결국 나중에 이제 실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거죠. 이렇게 돼 있어도. 예,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 신의성실. 예, 우리 교재 표현대로 예, 신의칙. 예. 예, 굉장히 추상적이죠. 뭐가 신의성실이지? 어쨌든 거래 관계에 들어오면은 예,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예, 성실하게 권리를 행사하든 아니면 반대로 의무를 이행을 하든 간에 예, 상대방이 신뢰에 저버리지 않도록 예,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게 계약 당사자 간에는 예, 자기들 행위의 기준이 되지만 이제 이게 또 법원이 가면 이게 판단 기준이 되거든요. 예, 굉장히 그 윤리적인 요소죠. 이게 민법 전체를 관통합니다. 예, 이게 근데 이제 왜 채권법에서 굳이 강조를 하냐면 이게 채권법에서 발달한 원리예요. 왜냐하면 채권은 사람 대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제대로 안 하면 예, 불이행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믿을 게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발달했다고 그래요. 기원이. 예, 지금은 예, 물권법이든 예, 다 통용이 되는데 기원이 그렇습니다. 사람 대 사람 관계에서 믿을 게 사람밖에 없는데 그래서 여기 나오는 팍다 준트 제르반데 예, 계약 준수, 계약은 지켜져야만 한다. 예. 그것도 바로 예, 채권법, 계약법에서 나온 거죠. 계약법에서. 예. 그런 내용, 다분히 윤리적이고, 예, 이런 거를 소위 그 일반 조항이라고 그래요. 일반 조항. 예. 구체적인 조항이 아니고요. 예. 이게 판단해 봐야 돼요. 이게 과연 신의칙에 어긋나는 건지 아닌지. 예. 궁극적으로 일반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그 내용으로 이제 금반원이라는 게 있어요. 금반원. 예. 금반원은 뭐냐면은
예. 자기가 앞에 예. 이제 우리 교재는 뭐냐면 권리 행사 안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권리 행사하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반칙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 금지한다. 예. 반대 말을 금지한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앞에 행동하고 A라는 예, 행위를 했고 예. A라는 행위를 예, 믿었거든요. 신뢰를 했는데 거꾸로 저거하고 정반대되는 예, B의 행동을 하면 이 B의 행동은 선행행위가 모순되기 때문에 예, 보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민법이 효력을 줄 수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 저기 재밌는 거 판례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예. 그런 사례인데 이 아버지가 토지 소유주인데 예, 자기 친딸한테 여기 이제 너 건물 짓고 살아라 한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지었어요. 이렇게. 예, 갑소이고 딸, 예, 딸 을이 이 건물을 짓고 살았거든요. 살았는데 여기 토지 써라 해가지고 을의 채권자 병이 예, 이 강제경매 들어온 거예요. 예. 강제경매 신청 들어오니까 이거 경매 과정 막 거쳐서 예, 정이 예, 낙찰받았어요. 예. 예, 경낙찰. 그러니까 갑 입장에서는 자기 딸한테 짓고 살라는 게 남한테 짓고 살라고 한 건 아니지 않냐 해가지고요. 이 갑이 정한테 소송을 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별개법제라고 그랬죠. 타인 토지 위에 결국은 정의 건물이 서 있게 되는 거잖아요. 철거 청구 들었어요. 철거 청구. 예. 그 철거 청구 이건 뭐라 그랬죠? 물권적 청권이라고 그랬죠. 토지 사용을 방해받으니까 예, 방해 배제해달라는 거거든요. 철거 청구 들어갔어요. 예, 갑이 정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예, 법원은 기각시켰습니다. 뭐냐 말은 금반원이었어요. 예. 허용 토지 사용하도록 허락해놓고 자기 딸한테 허락해놓고 채권자의 경매 신청에 의해서 이 경락돼 가지고 예, 정에 대해서 하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기각시켜 버렸어요. 예. 이 사람 보호받는 거죠. 토지 사용권 있는 거죠. 그렇다고 무상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예. 차임은 예, 서로 협의해서 했든지 안 되면 또 소송을 해야 되겠죠. 그죠? 또 하나 사례는 뭐냐면은 예, 갑이 예, 아버지예요. 아버지. 예, 쭉 있었어요. 을, 병, 예, 정, 무 이렇게 쭉. 이 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하나 더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여러 명이 있었거든요. 상속인들이. 이제 아버지 살아 계실 때, 을이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 상속 포기할래는 거예요. 예. 예. 상속 포기할래. 나 안 받고 니네 가져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말로. 근데 실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이 사람이 이 자기 말을 어기고, 예, 그대로 상속을 받았어요. 이때는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예, 오케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너는 앞에는 안 받겠다고 했다가 뒤에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게 신의 측의 파생 원칙인 금반원을 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약간 특수성이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그냥 하면 안 돼요. 저는 요식행위입니다. 법원에 일정한 내용을 적고 예, 서류는 다 제출해야 돼요. 이게 뭐 다소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예, 원래 상속권이라는 거는요 생전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예, 법률 요건 사실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금반원을 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정변경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사정변경. 예. 이쪽에 쓸게요. 사정변경. 예. 원래 이제 어떤 계약 관계가 있으면, 예. 계약 관계가 있으면은, 이게 계약 체결 시점도 있고, 또 이행 시점도 있고, 특히 이제 계속적 거래 관계예요. 어떤 게 있어요? 독일에서 이제 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갑이 을한테 이제 브랜디를 팔았나요? 블렌디라 그러나요? 술. 예. 뭐 예를 들어 한 병당 1,000원씩 팔은 거예요, 1,000원. 1,000원 팔았는데, 그때 뭐 물가 상승이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이 거의 1,000원이 넘는 거예요. 상황이 변했죠. 처음
처음에는 1,000원에 팔아도 100원, 200원이 남았는데 세금만 1,000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착안해가지고 아 이거 계약 내용 변경해야 된다. 아니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제 논의가 나온 게 예, 처음에 행위 기초, 예, 처음에 매매 계약을 맺었을 때 경제사정 행위 기초가 이 두 사람 아무런 귀책 사유, 고의과실 없이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약을 해소를 해버리든지 아니면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정 변경. 예. 이게 이제 사정 변경의 원칙인데 우린 잘 안 받아줘요. 그리고 이거 받아주면 위험합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하더라도요, 토지 매매를 하더라도 처음에는 자기가 건물을 10억에 팔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행할 때 보니까 한 15억 돼 있는 거예요. 사정 변경했다고 자기가 이거 억울하잖아요. 이 갑 입장에서는. 사정 변경은 있기 마련이에요, 이 사이에. 그런 위험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스스로. 그렇다고 무작정 이렇게 하여튼 우리 법원은 굉장히 잘 인정 안 해줘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계속적 보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보증에서는 제한적으로 예, 인정을 해줘요. 제한적으로 책임 범위라든지 예. 예. 심화 단계에서 하실 건데 그 다음에 액수 예. 예. 책임 범위 그 다음에 기간 예. 그런 것도 이게 예. 반영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조문에는 있어요. 저런 게 반영된 게 조문에 없는 것들 인정하는 데 있을 건데 위에 그때 배운 거 있죠. 예. 우리 전세권에서 됐죠. 전세금 증감 청구권 그죠? 법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의 측의 파생 원칙인 예, 사정 변경 원칙을 반영한 거예요. 전세금. 그다음 우리 이제 다음에 할 주택임대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차임 증감 청구권이 있어요. 예, 월세를 이거 너무 올랐다. 이게 좀 심하다. 이렇게 받는 거나 이제 길거리 나한지랑을 똑같다 해서 예, 증감 청구권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또 무작정 올려주면 안 되겠죠. 올려달라고 해서 제한을 두고 있죠. 실제로. 예, 이건 그 단계에서 가서 하시고요. 예, 우리 계약의 종류를 한번 봅시다. 계약의 종류. 예. 계약의 종류 한번 봅시다. 우리 총론에서도 했었는데요. 예. 자, 쌍무.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차피 시험 범위가 임대차, 매매 임대차 교환이죠. 예, 요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자, 임대차나 매매나 보면은 임대차 같은 경우는 한쪽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용 수익 못하고 사용 수익 해줘야 되죠. 그 대가로 받는 게 뭐죠? 차임을 받죠. 월세를 받죠. 매매에서는요, 지 소유권 상실하면서 넘기죠. 그게 뭐냐면 예, 소유권을 넘기되 그쪽은 대금이라는 예, 경제적 이득을 얻죠. 이제 쌍무, 편무를 나누는 기준은요, 예, 예, 대가적 의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대가적 의존. 채무가 대가적 의존 관계.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용 수익을 포기하는 이유는 차임을 받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예, 자기가 월세를 보증금도 내고 월세 꼬박꼬박 내는 이유는 사용 수익하기 때문에 예, 서로 대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서로 안 해주면 안 하는 거죠. 예, 이유가 없는 거죠. 예, 대가가 있기 때문에요. 대가적 의존 관계가. 예. 매매도 마찬가지죠. 예, 자기가 줄 이유가 없죠. 매매 대금 안 받으면. 거꾸로 매수인 입장에서도 예, 소유권 자기가 취득 못 하는데 자기가 돈 줄 이유가 없죠. 거금을 줄 이유가 없죠. 예, 그래서 양쪽 다 예, 의무. 대가적인 의무 관계를 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 임대차 매매. 근데 편무는 뭘까요? 한쪽만 의무를 지는 거예요. 대가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증여. 공짜로 주는 거라 그러죠, 증여. 또 뭐 있죠? 자, 우리 소비대차 얘기했는데, 소비대차는 돈 주고, 돈 빌리는 걸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소비대차 중에서요, 예, 무이자 소비대차, 이자 안 받고, 예, 오히려 이렇게 빌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예, 빌려주는 입장에서만 예, 의무를 지는 거예요. 자기가 기간을 정했으면 그 기간 동안은 반환 청구를 하면 안 돼요. 예, 대가 관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사용대차도 그렇고요. 예, 사용대차는 뭐라 그랬죠? 사용대차는 예, 물건 같은 거 공짜로 빌려 쓰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 빌려 쓰고, 예, 뭐 책 빌리고 일시적으로 예,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우리 교재 용어 설명에 다 나와 있던 거죠. 예. 그리고 유상, 무상. 예. 이것도 당연히 대가인데요. 예. 유상은 말 그대로 이제 뭐 돈 주고 한다 이렇게 출연한다는 거죠. 출연. 출연은 뭐냐면요. 출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쪽이 손해를 보고 그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득을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 관계를 유상계라고 그래요. 매매 한번 볼까요? 우리 매매. 예. 매매. 매도인 입장에서는 소유권이라는 출혈이 있죠. 예. 근데 그냥 하는 건 아니죠. 왜 자기가 피를 봅니까? 매매 대금을 받기 때문에 출연하는 거예요. 예. 유상이죠. 대가. 비슷한데요. 대가도. 참고로 모든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입니다. 예. 근데 거꾸로는 아니긴 한데 그거는 뭐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하나는 대가적인 의존관계, 서로 의무가, 채무가 서로 맞물리는 거고요. 하나는 서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출연하는 관계인데, 임대차도 마찬가지죠. 임대인 입장에서 출연은 사용성이 못하는 거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돈을 줘야 되는 거죠. 대가적 출연 관계입니다. 여기 증여도 대가적 출연 관계 있나요? 돈 주는 사람, 증여하는 사람만 피 보는 거죠. 무상이에요, 당연히 증여.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는데, 소비대차를 하는데 무이자 주면 이 사람 딴 데 빌려주면 이자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기회비용이라고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출혈은 있는데, 출연 관계는 있는데 대가성이 없어요. 그게 무상이에요. 그리고 낙성. 낙성계약은 뭐냐면요. 그냥 둘이 합의만 있으면 돼요, 합의.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다 낙성계약이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런 의사합치 외에 어떤 물건, 뭐 돈일 수도 있고, 물건도 줘야지만이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우리 그 계약금 계약이라고 있어요. 계약금. 오늘 뭐 진도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계약금은 반드시 교부해야 되거든요. 이게 하여튼 논란은 있는데, 우리 계약금 계약을 하여튼 우리나라 판례는 대법원은 어쨌든 요물 계약으로 봐요. 뭐냐면은 계약금 계약도 매매 계약하면서 계약금 우리 그 다 하죠. 계약금 종된 계약입니다. 따로 계약금 계약을 하면서 교부까지 해야 돼요. 교부. 그래야지 이걸 요물 계약으로 봐요. 그래야지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식, 불요식. 방식이죠. 우리 아까 법률행위 자유원칙, 대표가 계약 자유원칙. 방식 자유입니다. 원칙적으로. 불요식이에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우리 계약법상은. 필요 없고. 근데 우리 이제 가족법상 있잖아요. 우리 뭐 혼인이라는 이거 전부 다 요식입니다. 요식. 다 뭘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식의 대표가, 여러분 엄수표 보셨죠? 수표를 보셨죠? 수표. 자기가 수표나 10만원짜리 거기 보면 거기 기재사항이 줄줄줄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필요적 기재사항 이런 거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 방식 안 지키잖아요. 그럼 무효입니다. 무효. 그냥 종이 쪽지예요. 이건 칠 수가 없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약 종료해가지고 자, 예약 본계약이라는 말. 우리가 꼭 법률 용어 아니더라도 예약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예약. 이거는 이제 그 본계약을 전제로 해가지고 미리 본계약 체결을 예정해 놓는 거예요. 예정해 놓는 거고 이 예정에 따라서 실제로 나중에 이제 맺는 계약을 본계약이라고 그래요. 본계약. 근데 실제로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예약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담보 기능을 해요. 담보 기능. 왜냐면 소위 여러분 대물 변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10억을 빌렸는데 너 돈 못 갚으면
이 토지로 갚아. 그 대물변제거든요. 대물변제. 대물변제인데 이 대물변제를 보통 예약을 해놔요. 예약. 너 못 갚게 되면 너 변제하는 거야. 담보 기능을 하는데 좀 그럴 수도 있죠. 진짜 이 건물이 마음에 들어요. 자기가 을이 갑술 건물인데 마음에 드는데 꼭 사고 싶은 거야. 근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럼 자기가 예약권을 유보해 놓는 거죠. 나 한 1년 지나면 이거 살 수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미리 예약을 해 놓는 거죠. 근데 예약도요,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냥 막연히 살려면 안 됩니다. 본계약에 들어갈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있어야 돼요. 목적물이 뭐며, 금액은 어떻게 하고, 금액 뭐 지급 방법까지, 지급 시기나, 일시불로 할 건지, 뭐 할부로 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공수표죠. 이런 내용이 안 들어있으면.